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이제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다 마치신 분들께서는 제 방송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뉴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부동산 문제 심상치 않죠. LH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내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 행동이라는, 즉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입니다. 이 풀네임은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인데, 이 시민 행동 측에서는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시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4월 9일까지입니다. 기간은 4월 9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이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데요. 우선 서울 지역에서 시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역은 서울 동대문, 종로, 광화문, 마포, 여의도, 홍대를 운행하면서 이 시위를 하는데, 이 버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네이버 카페에 모이십시다. 서울 50만 대임대 주택 세금 특혜 폐지하여 집값 원상 회복하라. 그 다음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극에 분노한다. 쇼는 이제 그만.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 회복 약속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 버스 이 옆면과 그리고 후면에 그러한 이 문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25번 했지만은 결국은 이 무주택 주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핏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게는 삶을 희망마저 빼앗겼다. 그리고 변창흠이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짓밟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하고 집값 하락 유도하는 정책, 이것을 밝혀라 얘기했지만은 돌아온 것이라고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변명밖에 없어서, 이번에도 이러한 요구가, 버스 광고를 통한 요구가 거부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더 강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시위 행동을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관해서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언론 장악했죠, 행정부 장악했죠, 사법부 장악했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 완전히 장악했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요구와 주장과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 국가기관을 딱 장악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현 정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획기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공공질서를 확립하자. 특히 국회의원 한 점 의혹도 허용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회의원과 전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는요, 객관성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 차원에서 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까지 모든 수단이 다 동원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박범계가 지금 현재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서 왜 검찰은 수사를 안 시키느냐, 이런 지금 불만이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TBS 김호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마디를 했어요. 검찰은 그동안 뭐가 있었느냐?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돼 있을 때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올 1월부터 1, 2월부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검찰이 수사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검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 지금 불만이 아주 폭등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당이냐, 막말하는 추미애와 같다.
그래서 이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야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 의혹만 있었다는 것인데 의혹 하나로 어떻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2018년도 이미 청와대 청원판에 올라왔잖아요. 10월 달에 LH에서 저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오픈돼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 이렇게 지역까지도 딱 지적이 돼 있었어요. 이때 2018년 10월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그때는 뭘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서 이 궤변을 들어놓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들이 강하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떠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일날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이 의혹을 폭로한 이후에 정치권의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고, 그 음모론의 한 복판에 이재명 측에서 한 건 아니냐. 왜냐하면 관련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 측에 있다.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이재명이 배후가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이재명 측에서는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제대로 좀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박범계와 검찰총장 인선 후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어요.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직 5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 그 다음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 다음에 법무검찰국장이 5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명인데요. 검사장급 출신 1명하고, 그 다음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가 아닌 3명인데, 변호사가 아닌 3명에는 지금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 안진 교수는요, 이 정권 코드에 맞는 핵심 교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징계위원회도 이름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딱 그 사람만 갖다 앉히는 거예요.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그 다음에 길태기 전 법무차관, 그 다음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0일까지 후임 총장 적합한 인물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에 후보 추천해서 3명을 법무장관한테 천거를 하면 법무장관은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해서 후임 총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보궐선거 4월 7일 날 있게 되면 그 직후에 총장이 바로 임명이 돼서 정권 코드에 맞는 검찰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요즘 굉장히 상종가를 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탈당설이 하나 돌고 있고요. 탈당설. 그래서 사자구도가 펼쳐지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구도라는 것은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만든 정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제3지대의 윤석열, 이런 이 사자구도가 되면 필승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뇌피셜 방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멀쩡한 나라가 이관계에 넘어가서 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36개 중 이관계가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적 욕망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은 완팀 정신을 잃지 않는다. 허위사실로 동지를 음해하고 사실에 기초한 품격 있는 비판이 아닌 욕설과 비방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간질을 위해서 반복 침투한 간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요, 특정 정당의 당보도 아닌 명성이 언론기관이면서 정론직필 아닌 가짜뉴스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을 토리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부여된 특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 부패 언론은 공직 부조리만큼이나 민주주의와 국가의 심각한 적이다. 제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과 징벌 배상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인품이 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이재명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와의 불화설에 또 휘말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날 당무위, 마지막 당무위를 주재했어요. 여기에 이재명이가 처음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왜 사전 예고도 없이 왔느냐, 그래갖고 좌석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 항의가 오갔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일부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분노 없는 낭설이고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 당시 현장에 있던 조영면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도 SNS를 올려서 충돌 고성 전혀 없었다. 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뒤로 보이는 자리를 배정해 주면서 배려했고 내가 직접 당에 이 지사의 당무의 참석을 사전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 두 손을 꼭 잡고 등장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 참 이렇게 휘말리는 것은 그만큼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관련 보도입니다. 윤석열 보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제3의 후보로 나오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측근들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을 가면 중도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3 후보로 나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경우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2이고요. 투표하지 않겠다. 반대. 이것은 47.1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즉 국민의힘을 이 지원 세력들한테만 물어봤어요. 아까는 전 국민한테 물어본 것이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으로 출마했을 때 찍겠다는 응답이 무려 80.0 아니야 제3 세력으로 출마해도 찍겠어. 이것은 77.5예요. 그래서 불과 2.5%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시에 이 찍지 않겠다 이 프로테지는 11.6%고 제3 세력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찍겠다 찍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에 11.6%가 제3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프로테이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비율 그리고 이 제3 후보로 나와도 찍겠다는 이 비율 이런 거를 보면 서로가 상쇄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연령대로는 60대가 57.6, 그 다음에 70대가 56.3, 연령이 높아요. 그리고 40대에서는 36.0%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40대의 경우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대는 59.5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에서 찍겠다는 것은 36, 찍지 않겠다가 59.9%입니다. 그래서 이 제3 후보로 나오든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나오든 간에 별로 이 지지율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최근에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국민의힘 거론됐던 사람이 바로 석동현 변호사예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YTN 뉴스에 출연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나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지검장 시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 총장 임명될 때까지 난 정치할 사람이 아니야.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총장하면서 달라졌잖아요. 달라지게 만든 원인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현 정권이 방해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의와 싸워야 되고 상식과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고 검찰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맞부딪혀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임기 숙달을 남겨놓고 퇴직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권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 열혈 지지자를 빼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친구에게 시대적 열정이 있다고 하면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떻든 이런 상황을 본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다. 정치권 진입과 정치활동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둔 이유도 검찰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직을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러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마침 LH 사태가 기다리는 듯 불거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요청하는 이 대통령 출마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 후보가 되는 거 그리고 정치권에 진입하는 거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는 썩 흔쾌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이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계속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지금 현재 전 총장이 이재명과 이낙연을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을 투척한 우리 시민이 있어요. 이 시민이 6개월간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구속영장이 만료가 되는데 구속이 만료가 되는데 하루 앞에 6개월을 더 연장시키는 조치를 판사가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검사가 영장 청구도 안 했는데 6개월간 연장됐어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 대통령과 정권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4단독 신현혁재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취한 조치예요. 그런데 이번 이 구속 사유는 뭐냐면 정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 씨는 그동안에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그래요. 작년 1월에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 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서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 그리고 작년 7월에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그리고 작년 8.15에는 광화문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한 혐의. 그런데 이 신발 투척한 혐의는 영장 청구가 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리고 경찰 폭행 혐의로 현재까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신 부장판사가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모욕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이 구속영장도 청구 안 했는데 구속 연장을 하느냐. 뭔가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 하려면 이 주거지가 불안정할 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이 정 씨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를 착실히 받아왔고 그리고 이 가출 청소년을 돌보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거도 분명한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면서 이렇게 구속을 연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 논설 주간입니다. 오늘 또 좋은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보수와 악연,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이 세 사람 야당의 야권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주인공이고 안철수는 과거에 반한나라당 선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세훈은 박원순 시장의 장기 집권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이 현 국민의힘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매우 이례적이게도 이 보수와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보수의 희망이 되고 있다. 왜? 중도 확장의 잠재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맺어질 수 없는 인연, 악연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품어가야 된다. 그래야 야당이 정권 교체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은 보수를 괴롭게 했거나 공격했거나 아니면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들인데 이런 껄끄러운 기억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희망이다. 이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이 역설, 정말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맞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넓고 비옥한 표밭을 자랑했던, 그래서 우리끼리만 뭉쳐도 이긴다는 예전의 보수라면 이 사람은 결코, 세 사람은 야권의 선택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지지층은 보잘것없이 쪼그라들었다. 예. 그래서 탄핵 총리를 간판으로 세워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했던 작년 4월 총선이 그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는 대깨문이 있듯이 한쪽에는 태극기 세력이 있고 그 가운데에 중도층이 끼어 있는데, 이 중도층의 숫자는 적지만은 선거의 졸추를 좌우로 움직이는 세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정치사 중앙무대에 오른 것은 바로 문정권에 맞서면서도 구닥다리 보수는 아니다라는 시소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으로 포밭을 넓히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야 지지층의 각성이 바로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삼총사를 소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안철수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게 대표 상품성이다. 정치판 진흙탕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두 사람에게 현실 정치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책임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호이변 아니면 안 된다는 밴댕이 처신 대신에 보수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고래의 통솔력을 보여줘야 된다. 야권에서 오랜만에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주인공 세 사람의 역량과 이들을 지원해야 할 제작진의 도량에 달려있다. 즉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실패하면 국민은 문재인 내로남불 시즌2를 5년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결정 없는 사람 없고 이 보수 야권에 실망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결정과 약정과 취약점과 죄가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 죄가성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갖다주는 해악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해악을 무너뜨려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만 보고 뭉치고 결속하고 투표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지금까지의 저의 논평과 주장과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의 결론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칼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이 논평에 공감에 가시면 꼭 주변 분들에게 전옥현 안보정론 많이 권유해 주셔서 제가 70만 우리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